이제 3시 반까지, 3시 50분까지 좀 하고, 중간에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해주세요. 이미 시간은 좀 모자랄 것 같고 그러니까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궁금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합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왜 할까요? 우리는 아직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에 왜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은 그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이라는 건 다 아시죠? 형태화된 겉으로 드러난 것이 모습이 모양입니다. 형태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몸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보면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모습보다는 좀 치우친 단편적인 그런 형태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이라는 것은 생긴 대로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 저 모양 할 때 이제 모양인데, 그 지시사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무엇인가 실체,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이야, 뒤에서 본 모양이야. 그 생겨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리 프롬은 사랑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결합이고 또 하나는 행복인데, 결합이란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됐지만은 한자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워요. 결이라는 것은 바느질을 떠올리시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바느질 하면 헤어진 곳을 메우죠. 이것도 결의 한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매듭공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 실, 끈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서 하나의 매듭을 만드는 거, 이것도 결입니다. 결에도 종류가 많군요. 또 하나는 끈이나 줄로서 쭉 이어서 줄다리기 할 때 또는 새끼 꼴 때처럼 이어가는 방식, 묶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결합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결입니다. 합이라는 것은 의외로 또 이게 쉽지 않은 낱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많이 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잘 안 쓰시죠. 애들이 막 떠들면 뭐라고 합니까? 합합시다 모르게 합. 예. 합이라는 건 열려있던 것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열렸던 입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 그 합이라는 건 본래 모습, 본래 자리가 있었을 때 쓰는 거네요. 서랍을 닫아라, 합입니다. 문도 닫으면 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열려 있거나 펼쳐져 있던 것을 원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되돌려서 닫는 것, 입을 다물거나 열린 서랍을 닫거나 또는 어떤 것을 아물게 하거나, 그러면 합이네요. 그럼 두 남녀는 본디 딴 몸인데 이 둘을 결합시킨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결합이 되나요? 서양에서 에로스나가 있습니다. 에로스나 핵심은 뭐냐면 남녀는 원래 자웅동체였다. 한 몸이었는데 우리 제우스께서 겁이 나셔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따닥 쪼개놨어요. 그리고 막 흩어놨습니다. 배꼽의 유래를 설명하는 신화인데요. 흩어놨는데 원래 자기 짝이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본디의 짝을 찾아다니는 과정,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적인 내용이 아니고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찾아다니다. 근데 무엇을 찾냐면 본디의 짝을 찾는 건데 확신이 없어. 찾고 나면 이게 내 짝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가끔은 남의 짝 가져오기도 하고, 또 가끔은 동성애도 되고, 뭐 이렇게 짝짝이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에로스라고 하면서, 인간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본디의 짝을 찾을 수 없고 영원히 그 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에로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갈증과 같은 것이죠.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그 본래 어떤 내가 원했던 추구했던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 서양에서나 우리말로나 제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끝없이 가까이 가려고는 하지만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한 거죠. 나는 나대로 살면서 또 나와 무한히 가까워지고자 하는 서로 둘이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본디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럼 서로 남녀 따로 떨어져 있던 둘이 맺어져서 또는 묶여가지고 뭐 감정으로든 또는 제도를 통해서든 뭐 어떤 계약을 통해 묶여져서 서로의 원래 모습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는 거네요. 사랑은 사람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삶의 본래 자리로부터 멀어졌다는 거네요. 그럼 삶의 본래 자리가 어디일까요? 가족이죠, 뭐. 가족이 바로 사람이 태어나는 그 본래 자리잖아요. 어머니가 본래 자리입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때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그럼 어머니와의 관계 속을 잘 떠올려 보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아가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뭐 간단히 설명해도, 이제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합으로. 근데 행복이라는 결합이라는 말 속엔 그런 뜻이 들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합이라는 낱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해 나갈 수는 없어요. 이런 오랫동안 20년 정도 하시면 이렇게 추론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말 가지고 또 한자 가지고 또 영어 가지고 서양 철학 가지고 이렇게 무진 애를 쓰다 보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결합이란 낱말도 2500년이 넘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석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행복이란 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행복이란 말의 반대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불행이 반대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부정어죠. 행의 부정어가 불행입니다. 반대말은 극이란 뜻입니다. 극. 북극, 남극 할 때. 치우치는 거죠. 지나치는 거. 야, 걔는 너무 지나쳐. 이런 게 다 극, 육극, 뭐 12극 해가지고 극이라는 것이 바로 행복의 반대말입니다. 건강도 너무 지나치면 나쁘다고 본 거죠. 병도 지나치게 병들면 나쁘다고 봤습니다. 지나친 것은 가운데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의 의미로는 우리는 극이라는 말을 썼었다. 그럼 불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해피니스하고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해피니스는 happen, 일어난다는 뜻이네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해피입니다. 로또에 복권되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일단 좋은 일이라고 봐서 해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해피. 나중에 이혼하면 unhappy. 디제스터. 불행이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일어난 것이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거였으면은 해피.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썼네요. 하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낱말. 행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했는데 안 들켰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행이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내가 지금 50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네, 행이죠. 충분히 우리는 나쁜 일, 재난과 재앙을 알고 있어요. 그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난 거죠. 남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행이고 당한 사람은 불행인 거죠. 이건 하늘이 매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늘이 점지해주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아주 삶을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행에 대해서는 초연해 주셔야 됩니다. 다리 하나 잘려도 까짓것 없이 살면 되는 것이고, 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초연한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은 어떨까요? 복은 빌어서 얻는 것이 복입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좀 낳게 해주세요. 빌면 삼신할머니가 주시죠? 이게 복이네요. 복의 핵심은 뭐냐면 갖추는 거예요. 빌어서 갖추게 되는 거. 팔다리 다 갖고 계시죠? 네, 복이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복에도 종류가 막 늘어나잖아요. 5복, 12복, 막 만복, 만 개의 복은 뭔가요? 뭐 할 수 없는 복, 모든 복 다 하는 거죠. 뭐 이 세상에 갖추고 있어야 할 걸 다 갖추면 만복인데 만복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만복이에요. 그런데 남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걸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럼 뭐 박복한 사람이죠. 복의 개념도 마음에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복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행복은 마음에 달린 문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야, 이 행복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을 위한 건가요? 사랑하면 우리가 행을 극복할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산을 안 물려주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아버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끊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저는 이제 행복이란 말을 버리고 행복은 없다 그럽니다. 저는. 행복이 있나요? 오늘 행복이 내일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행복은 그때그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운명론적인 행복 개념은 이제 버리고 좀 의지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새로운 행복 개념이 필요하다. 그걸 하나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결합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결합을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짝짓기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랑의 목표는 짝짓기입니다. 남녀 간 짝짓기.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간다면은 짝짓기에서 뭐 하나요?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 자체로만 유의적인 사랑으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 사랑을 통해서 짝짓기를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행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결과물. 그런데 이것을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아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아기를 낳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결과물인 거죠. 근데 사랑을 하면 무엇인가 낳긴 낳아요. 하나됨을 낳거나 그림을 낳거나 생각을 낳거나 뭐 어쨌든 무엇인가를 낳는데 그 낳아진 결과물이 바로 오늘 강의는 못 해드렸지만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낳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나아지는 나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입니다. 프롬보다는 이제 한 단계 좀 나아가는 셈인데요. 프롬은 기본적으로 짝짓기라는 개념으로 서로 남녀가 합일되고 결합하고 그 결합의 결과가 행복을 낳을 때 사랑의 목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랑으로는 성숙한 사랑만이 가능하다고 봤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서적 합일로서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성숙이란 말이 아주 또 어렵습니다. 성숙은 말 그대로 보자면은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무르익었다, 물처럼 됐다,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숙의 가장 중요한 뜻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일, 성숙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쓸 데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든단 말이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쉬운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철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절기 계산하는 법을 아시면은 12절기로 나누는데 황도를 그려가지고 해에 이렇게 1년 동안의 운행을 4개로 나누었죠. 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요 금에다가 이제 또 내부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뭐 추나 추동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는데
이거 기본 골격은 황도. 황도라는 거는 황이라는 노란색, 붉은색을 말하는데 이걸 태양을 그릴 때 쓴 거야. 그래서 해가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길이에요, 해길. 요 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천구를 만들고 이랬을 때 요 하나하나를 걸어간다고 봐가지고 채워간다고 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눈금을 채워서 어떤 절기를 넘어가. 이게 바로 철입니다. 철이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것, 넘쳐나는 것. 그럼 우리말로 보자면 아주 쉬운 말인데요. 잔에다가, 빈잔에다가 무엇을 부면은 물이 넘치게 되죠. 어떻게 넘치나요? 그 넘칠 때 의성은 뭐죠? 철철 넘치는 거, 철이야. 어떤 경계나 한계를 넘어가는 게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 든다는 건 마음속으로 부모님 선물해드려야지 하다가 안 해주는 것들은 아직 철이 없는 거고, 마음에 든 생각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면 철이 든 거네요. 몸으로 드러내고 말로써 행동하고 그건 철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철 들고 안 들고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철이 든 것이고 생각한 대로 못하면 철이 아직 덜 든 것이죠. 있긴 들어있어요. 없는 거는 아닙니다. 성숙은 그런 뜻이네요. 성숙이라는 것은 철드는 것이고 무르익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사람다운 사람, 제 구실을 하는 사람,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지는 거, 성숙입니다. 아주 쉬운 거네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걸 잠깐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존, 나가섬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열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철학자들이 이렇게 왠지 계속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걸 무시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삶의 문제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죠. 삶이란 뭔가요? 제가 철학을 하게 된 주된 동기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갔더니 전부 데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물러가라 이러고 있어요. 뭐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화염병 던지고 있고,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지? 우리 아바이가 이거 알면은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그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뭐 등등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사는 게 뭘까?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답이 없어요. 왜?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럽니까? 혁명을 해야 돼, 민주를 해야 돼 이러고 있지. 그래, 민주는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게 뭔지를 묻는 놈도 없는 거고, 그런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꼬깃도라는 이제 하나의 뭐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지만 어린 나이에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전혀 대답을 못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직도 제가 그 문제는 풀지 못했는데요. 언젠간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겠죠. 더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지만은 정작 우리는 삶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이 문제가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삶은 공짜입니다. 이러면 또 어머니들이 싫어하시겠죠. 내가 널 낳았다 이놈아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삶이라는 것은 거저 받은 거죠. 공짜입니다. 빈손으로 온 거야. 뭘 담고 오지도 않았고 누가 뭐 보낸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저 받았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죽을 때 내가 죽어야 돼.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도 결국 나는 또 죽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든 나의 죽음도 나의 것인 거죠. 그 삶과 죽음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요걸 좀 제식으로 설명드리면, 삶은 우리 이제 조상으로부터 받았다고도 많이 그러는데요. 물려받은 빚과 같습니다. 갚아야 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공짜인 것 같지만은
공짜처럼 받았지만 실제로는 내게 떠맡겨진 것이고 일종의 빚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삶을 이제 빚으로 이해됐을 때 사랑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것은 삶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좀 어려운 논의를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서적 합일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공감이라는 말을 저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심파시입니다. 심파시는 아까 패션이란 말의 어원이 들어가 있죠. 패시, 그러니까 함께 겪는다 이런 뜻이죠. 기쁨도 슬픔도 함께 겪는 것, 그것이 공서입니다. 정서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emotion이라고 많이 쓰게 되는데요. motion은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는 불러일으키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시면 혹시 표준말 하시나요? 안 하세요? 네. 아니. 제가 이제 겪은 제 이제 집사람이 이제 경상도 가시나니까 저랑 쓸 때는 표준말 잘 쓰다가 예, 오만년 전화할 때는 양양양 경상도 사투리 딱 돌아가요. 요게 이제 이모션입니다. 어떠한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 이게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 감정이라고도 쓰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지역 정서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곳에 오면은 진주 분위기가 나잖아요. 사람들, 음식, 말소리 이런 거, 이 정서죠. 여기 가면 그런 게 불러일으켜져요. 그러니까 감정 또는 정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공서라는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미성숙 사랑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서 제 식으로는 끌림이라고 보겠습니다. 끌리는 거죠. 바닷물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데 왜 생기냐 하면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죠. 달이 끓었다가 놨다가 그러면은 바닷물이 쭉 끌려갔다가 이제 밀려왔다가, 그러니까 썰물, 밀물, 그러니까 썰물은 끈다 이런 뜻인데 누가 끄냐 하면은 달이 끄는 거죠. 무엇을? 바닷물을. 그러면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림이 더 중요하고 빠짐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달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달림이 있고 그 달림이 나를 쭉 끄니까 매력이죠. 어트랙티브. 매력이 있어서 끌려가면 빠져드는 거죠.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합일이 될 수도 있고 뜨겁게 타오를 수도 있고 뭐 미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달림이 나를 끌리면 저항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참, 전 세계인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동물 원숭이들도요, 지가 끌리지 않는 그 수컷에는 절대 손도 잡지 않습니다. 원숭이도. 끌려야만 좋아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서적 합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함몰돼 들어간다, 빠져 들어간다. 우리 그렇죠. 빠졌다. 그녀한테 빠졌다. 그럼 끌려서 제정신을 못 차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랑까지 좀 더 넘어가 주세요. 네, 한 단계 더. 네, 여기입니다.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네, 이게 고급 램프에서는 잘 보이는데, 네, 이 램프가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더 좋은 램프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잘 안 보이네. 어머니다운 양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이건 제 구분이 아니고 에릭 프롬의 구분인데, 어머니는 베푸는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는 가르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고 아버지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은 베풀다라는 말만 알면 너무 쉽게 설명이 됩니다. 배라는 것은 3배를 얘기합니다.
견우직녀설화 아시죠? 견우에서 견우는 소를 끄는 놈이니까 쟁기질하는 놈, 농사꾼이고, 직녀는 옷감을 짜니까 배 짜는 여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 허황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배 짜는 기술이 지금의 기술로 보자면은 원자력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유출을 안 시켰어요. 배 짜는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배 잘 짜는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이면 그 나라는 강국이 되는 거죠. 마치 계약결혼과 비슷한, 정략결혼과 비슷한 건데요. 배를 짜는 여인이 주로 왕비였던 거야. 우리 어디에도 나오나요? 우리 그 호메로스의 중요한 일리아드 오디세이 가운데 오디세이에 보면은 페넬로페가 배를 짜고 있잖아요. 그 왕비들이 갖고 있을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고급 기술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삼배라는 거, 3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배를 짰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쓰이게 되는데요. 주요한 그 재산의 뭐 소와 버금가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퍼주는 거예요. 베푼다는 거는 최고의 재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 베푸는 거네.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제가 종친회가 있어서 그제 갔는데 뭐 하루 종일 어머니가 그냥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이거저거 막 해가지고 이만큼 싸주시잖아요. 예? 하지만 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 그런 거 없다 얘. 나들이 가면은 그냥 분주하시죠, 그죠? 예. 요건 잘못 베푸시는 거죠. 베푸는 데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아낌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가져다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어머니 사랑입니다. 뭐 어머니도 뜻이 있지만 아버지 사랑은 좀 다릅니다. 양치기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양치기. 양치기는 양이 잘 자라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기르는 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을 기르는 자인데 어떻게 기르냐면 마치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자들이지만 가르칠 때는 아버지처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영어로 인텔리전스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 지능이라고도 하고 지성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요. CIA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첩보기관이잖아요. 골라내고 색출하는 기관입니다. 가려내는 거, 똥오줌 가려내고 옳고 그름 가려내고 이것저것 가려내는 거. 인텔리전스는 가려낸다 뜻입니다. 그러면 오답, 뭐 정답 가려내는 거, 이게 지능의 기본 구조로 봤던 거예요. 서양에서는. 우리에게서 지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지자 설명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다 알아듣고 알아보고 알아하면 지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했던 지능과 서양이 이해했던 인텔리전스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기서 가르침은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도록 이끄는 것, 길러주는 것,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사랑의 본질로 가겠습니다. 에리 프로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고요. 제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따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주다라는 말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뭐 기부 동사가 되고, 기부, 굿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 좋다 할 때 good. good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누가 줬냐면 신이 준 선물, 이것이 good입니다. 그러니까 good이라는 거는 신이 뭐 사실은 벌도 줍니다. 그러면 신이 주는 벌을 화라고 그러죠. 복이 있고 화가 있는데 그러면 복이네요. 신이 주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복이라고 하고 신이 주는 것 중에 나쁜 것을 화라고 그러니까 결국 굿이라는 것은 신이 주는 것 중에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게 바로 기부동사의 어원이 됩니다. 그건 누군가 줄 때 나쁜 거 주면은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다의 의미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손. 어떤 누군가의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안겨 놓는 것, 이것이 주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몫으로 넘기는 것, 건네는 것, 이것이 주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갖게 하거나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다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는 대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쭉 보니까 주는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이걸 다 뭉뚱그려서 자기 자신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영화를 좀 볼 텐데요. 선생님 쪽이 가지니라는 영화를 좀 들어봐 주세요. 매슬로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망치를 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 인도 영화인데요. 인도 영화 중에도 훌륭한 영화가 꽤 있는데 그 중에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싱하이라는 남자는 대기벌 총수, 대재벌의 총수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뭐 천방지축이죠. 거짓말도 잘하고 싱하이가 자기 남자친구라고 떠벌리는데 진짜 싱하이가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질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뭐 인도 영화는 느닷없이 노래가 나오고 느닷없이 춤이 나오고 더 심한 경우도 많죠, 그죠? 신의 왕님 해가지고 전체가 다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뮤직비디오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인도 영화에 아주 독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배우는 인도 영화에 수없이 출연해가지고 인도 영화를 보기만 하면 계속 나와. 네, 잘 아시네요, 그죠? 이 헐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가 됐던 영화인데요. 헐리우드 리메이크된 영화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박해가지고 볼 수가 없고요. 원작을 보는 것이 좋죠. 자, 저렇게 해가지고 그녀가 차를 한 대 샀잖아요. 시승식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자기는 차가 없을 때 결혼하기 싫다 해가 집을 팔고 차를 샀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집 한 채를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안 받을까봐 이렇게 좀 전략을 써가지고 로또 당첨되듯이 집 한 채를 선물을 했습니다. 네. 네, 인디안 잉글리시죠, 그죠? 인도 영어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네. 네, 이제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선물을 받고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저곳에서 이제 살기로 했죠. 자, 여기도 심볼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 사랑과 영혼 2편에도 심볼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 그거 뺐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랑이라는 것은 끌림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사랑이 지켜지기에는 반드시 심볼이 필요합니다. 보통 인도에서는 남녀 평등이 잘 구현이 안 되는데 싱하이가 그 벽을 깨고 같이 발자국을 남기는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망치를 주면 그는 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자녀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시게 되면 그 자녀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준다는 것은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를 줬는데 그가 잘못됐다면 내가 나쁜 놈이죠.
하지만 나를 줬는 사랑을 했는데 그가 잘 바뀌었다면 내가 좋은 사람일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바꾸는 힘인데 그 누군가에는 나도 속합니다. 주는 사람도 바뀌고 달라지고 받는 사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이라는 것은 신분 또는 성별 또는 모든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다음 주는데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형이 있고 이건 프롬이 쭉 구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구분법들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어디로 가냐면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다라는 문장까지 더 뒤로 가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이것도 아쉽네. 한번 앞으로 갔다 다시 한번 와주시겠어요? 엔터로 한번 눌러봐 주세요. 다 구동이 안 되는구나. 네, 됐습니다. 네, 이거를 좀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구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사랑은 오직 사랑만을 불러일으키는 힘이지 증오나 이런 미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힘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앞에서 우리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묶어주고 맺어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뜨거움이기도 했고요. 자, 사랑은 바로 우리를 하나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우리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좀 이상하죠? 사랑 우리 작동하네? 네. 네, 비슷합니다. 네, 옆으로 트위스트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네, 일단 1차로 됐습니다. 사랑 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울타리가 됐어요. 우리라는 것은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이 관계를 뜻할 때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진 나를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우리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란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서는 나와 너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다르게 볼 수도 없어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랑 우리, 울타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사랑 우리가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 되다는 말도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사랑을 하면 사랑 우리가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7-1번 사랑의 활동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프롬을 좀 접어야 돼서 거기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사랑의 활동이란 말도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생생하게 만들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생생하다, 활어,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나요? 우리 사막의 여왕 때 보셨죠? 첫 장면 때 사랑하면 웃음소리가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시간관념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미움은 우리를 증오에 빠뜨려서 가두죠. 자, 그럼 보호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데 젖을 안 먹인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엄마죠.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먹보할 때 보이기도 하고 잡보, 보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보라는 것은 어떤 터전이란 뜻입니다. 보하면은 이제 우리 무슨 저수지 같은 것도 보가 되는데 삶을 살아가는 터전, 살림살이, 먹거리 이런 것들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를 살펴주는 거네요. 잘 먹는지, 잘 입는지,
건강한지 이런 것들, 삶을 살아가는 그 터전을 잘 살펴주는 것이 보살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핀다라는 걸 보니까 살피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죠? 살이라는 것은 이제 갈피라는 말이 있고 살피라는 말이 있는데요. 갈피는 갈라진 사이를 갈피, 책갈피. 두 개가 맞닿아 있는 자리가 갈피고요. 살피라는 것은 우리 사타구니 두 개 사이에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가 좀 숨겨져 있어서 그 숨겨진 사이를 말할 때는 살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숨겨져 있는 것까지 이렇게 들춰가지고 알아본다, 열어본다 이런 뜻이 바로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뭐 정말 우리 부모님이 건강할 때 아니 어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부모님을 간호하는 경우 정도가 되겠네요. 자, 하나를 더 넘기면 이제 관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심 아닙니다. 관심. 관심법을 썼던 우리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시나요? 관심법. 예, 궁예. 딱 보고 요놈하고 죽여라, 살려라 해가지고 관심이라는 걸 꿰뚫어보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부처님 마음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중생들의 고통을 꿰뚫어보고 그걸 들어준다는 거죠. 관심은 원래는 대자대비의 마음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걸 잘못 쓴 놈이 잘못인 거죠. 관심은 죽이라는 게 아니고 살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는 오늘날 관심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attention, 주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보살핌이 아니고 마음 살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피다라는 말만 알면 뭐 살피는 게 많죠. 살림도 살피고 사람도 살피고 적도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도 살피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눈치, 코치 다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잘 알아보는 것 이것이 살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살핌. 사랑한다면은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런 살핌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꽃을 예로 들기도 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책임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뭐 이게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책임하고는 다릅니다. 응답하는 거죠. 응답하는 거. 어린아이가 어디 다쳤으면 울죠. 내버려두면 책임이 없는 부모입니다. 우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는지 잘 살펴가지고 그걸 없애줘야겠죠. 이것이 바로 책임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프로이 말할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겠죠. 아버지라면 아버지 일을 하는 것. 여기 이제 재미난 비유를 한다면은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 아이의 숙제를 대신하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아이가 갈 대학을 선정해 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책임일까요? 그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두 가지 요소를 더 볼 텐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네, 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존경. 우리말로는 존경이지만 영어로 보니까 리스펙트였습니다. 리스펙트는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빨간 글씨,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그대로 보는 거. 상대방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자기의 가치관대로 재단해보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건데요. 우리말 존경은 뜻이 다릅니다. 존이라는 것은 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많이 쓰거나 스승에게 썼던 거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아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입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잘 받들고 모시고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귀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라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 착하다 이런 뜻이죠. 경이라는 것은 고맙다 이런 뜻입니다. 아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때 그것이 경이에요. 어떤 애들 그렇죠. 왜? 선생님 가라는 데가 갔더니 떨어졌어요. 존경심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도 고마워해야 존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과 영어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프롬식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지식인데요. 이것도 뭐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이고, 역지사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면은 딸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이면 아들로 되어야지, 둘 다 구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막 딸 방문 함부로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딸은 딸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나이에 따라서 크면은 어른 대우 해줘야 되는 거고, 상황에 맞춰서, 이게 예죠. 공자님께서 맹자가 얘기한 예는 알맞춤입니다. 알맞게 대화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전통 용어로 말하자면 지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의라고 말해야 됩니다. 법도에 맞춰서 올바른 만큼 알맞추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요소입니다. 쭉 넘겨주시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캐논까지 가겠습니다. 네, 캐논 한번 틀어봐 주세요. 네, 캐논 연주곡인데 한번 볼만한 이제 뮤직비디오입니다. 이제 숙명여대가 자랑하는 네, 검은고 합주단. 네네, 그겁니다. 여러 개의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전입니다. 비보이하고 협주한 것이 가장 멋있고요. 비보이가 빠진 경우는 네,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걸 이제 퓨전 뮤직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 2천만 원짜리 스피커로 들으면 감동이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틀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랑에 관한 우리말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캐캐묵은 우리말 얘기를 왜 하냐,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 설명력도 낮을 텐데, 왜 이런 캐캐묵은 얘기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느냐, 토박이 우리말을 왜 쓰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유인데, 토박이 말을 토박이 말로만 쓰자고 하면은 저항이 심합니다. 그 토박이 말 안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써야 돼요. 검은고만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죠.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는데 새로운 음악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이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로지 옛 것 그대로만 지키고 있으면 낡아 보입니다. 음악이 됐든 또는 뭐 배경이 됐든 어떤 새로운 공연장이 됐든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를 덧붙여 가야 됩니다. 그 앞에다 차를 한 잔 놓던지 뭐 걸개구름을 좀 들여 놓던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공간, 다른 시간, 다른 문화와 접목을 시켜가면서 검은고를 계속 이어가야 우리는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과 오늘날을 빠짐없이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검은고 연주가 될 때 현대인들도 우리의 전통을 만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토박이 우리말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에도 뭐 제가 찾은 말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9-1번입니다. 그 이전 거. 좀 기다리시면 뜨네요. 사랑이라는 낱말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는 건 아니고 국어학자들 다 모릅니다. 다만 표기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아를 찍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 왜 예전에 보면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우리 훈민정음을 쓴 거를 한자로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자나 모자 이렇게 애자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사라고 하는데 이 생각사 두 개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밭을 뜻하는 글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뇌를 뜻하는, 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을 얘기하는 거네. 아하, 사라는 것은 머리와 마음을 뜻하고,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중국인들은, 우리는 생각을 머리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보니까 머리를 다 파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의 중추기관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심장으로 생각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은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이제 달라진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말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몸도 쓴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작동할 때 사가 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자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모라는 것은 뭐 날이 가고 해가 가고 꽃이 시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워하는 거. 아하, 우리말 사랑 그 두 가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생각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리워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그 어버이가 날 사랑한다고도 많이 썼어요. 또는 내가 어버이를 사랑한다고도 썼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애라고 썼으면 자애, 한자로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를 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사랑의 다른, 방향성이 다른 두 낱말입니다. 자애라는 거하고 효는 방향은 다른데 가르치는 것은 모두 사랑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보통 부모님을 그리워한다고 썼어요. 사랑한다는 말 잘 안 쓰고, 그립다는 것은 그린다는 거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루어 보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 이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시조들 보면은 왕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 맨날 그리움 얘기잖아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리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또 하나 이제 생각으로 저렇게 바뀐 거는 완전 사만 뜻하게 됩니다. 그리움은 떨어져 나갔네요. 그리고 나머지 찾은 거는 닫다와 괴다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말 사랑은 얼마나 될까? 한번 쭉 이렇게 좀 많이 있네요. 맨 위에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사무침이란 말이 있고요. 사무침은 서로 통한다, 막힘없이 통한다, 이런 뜻이고요. 사무침. 반대말은 막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꽉 막힘. 반대가 사무침. 뻥 뚫림. 따뜻함이라는 게 있네요. 따뜻함. 닿다. 닿으면 따뜻해지죠. 따사로움. 닿음. 이거 전부 사랑의 의미입니다. 반대는 차갑다입니다. 정도 설명을 좀 드렸고, 아무튼 아끼는 마음, 아끼다라는 것은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닳지 않도록 잘 간수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이제 아낀다는 것은 고스란히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다를까봐, 다칠까봐, 이렇게 아끼는 마음. 곱다, 거칠다의 반대말이 되겠죠. 등등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폰트도 제가 이쁜 글자를 썼는데 폰트 깨져가지고 저 안상수채 같은 게 나와버렸는데, 가깝다라는 말은 꼭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라는 말은 가장자리한 뜻입니다. 긋다, 금을 긋다, 그은 거죠. 찍 그어서 끝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여기가 끝이야. 이게 바로 가입니다. 그릇에도 있고 뭐 경기에 다 있죠. 가라는 것은 분수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가깝다는 그 가를 없앤 겁니다.
금을 그었던 걸 다시 그어서 없앤 거. 이게 가깝다 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달라. 딴 사람이야. 금을 그어서 분명히 한 개를 지었는데 그것을 없앤 겁니다. 그렇다고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죠. 경계를 없앴을 뿐이지, 담을 허물었을 뿐이지, 둘은 여전히 둘입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나머지 시간 제가 이제 우리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넘겨주세요. 끌림, 제가 꼴은 이렇게 봬도 주례를 자주 씁니다. 주례를 서게 되면은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주례 쓸 때 고민이 참 많이 돼요. 요즘은 주례 시간이 5분, 길어봤자 7분이에요. 5분, 7분 안에 사람들이 잘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주례를 잘 쓰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막 떠들잖아요. 그죠?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그 안에서도 그걸 듣게 만들려면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얘기의 핵심은 부모에 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신랑 신부에 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주례에 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객에 관한 얘기일까요? 어떤 게 가장 청중들의 시선을 가장 잘 끌을 수 있을까요? 네? 신랑 신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저놈이 저기 왜 왔을까? 주례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주례에 관한 자기소개를 한 30초 이내에 사람들에게 저놈 얘기 한번 들어볼만 하겠다, 이렇게 해줄 때 주례사가 성공적일 수 있는데요. 그 끝나자마자 제가 주로 몇 가지를 합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할 때 주로 쓰는 건데요. 끌린다는 표현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얼싸라는 건 이제 얼싸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얼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에도 얼이 있죠, 그죠? 얼이라는 말은 굴이란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굴 다 연결이 돼. 뭐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은 얼이라는 것은 한데 얽었다 이런 뜻, 연결했다. 그럼 한데 연결했으니까 결합이란 말로도 이해가 되네요. 한데 얽어가지고 하나로 싸 잡은 것, 이것이 얼싸입니다. 얼싸 안따에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얼싸라는 말을 우리가 썼었습니다. 애틋하다. 애라는 것은 소장, 대장 하는 이런 장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그걸 애가 탄다 할 때 애입니다. 애가 탈 정도니까 뭐 속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죠? 대장이 높고 간장이 높고 이게 애가 타는 겁니다. 그리움, 간절, 애탐, 속탐, 안타까움, 걱정, 애간장. 일반적으로도 우리 황제내경 이런 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통칭의 상사병이라고 나오지만은 사랑에 관한 질병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의사들은 사랑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병이죠. 불타오르는 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빠짐, 귀염, 얼음, 타오름 다 연결이 되는데 대충 눈으로만 보시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지만은 저에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뜻매김. 여러분 이제 의미라는 말이 있고 meaning. 뭐 독일어 하시는 분은 베도이퉁 아시나요? 베도이퉁. denoting 뭐 아무튼 영어로 여러 개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크게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 또 다른 낱말은 뜻. 의미라는 낱말은 제대로 만들어진 낱말이 아닙니다. 일단 뜻을 설명을 드리고, 뜻이란 낱말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가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울음소리를 내줘 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염소 소리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염소 소리. 다 아시죠? 염소 소리.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네, 어쨌든. 그럼 염소가 들판 나가서 뭐 하죠? 네, 풀을 뜯어먹는다. 염소가 뜯어먹은 풀, 그것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은 뜯어먹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먹어야 됩니다. 들판에 아무리 많은 풀이 있어도 염소가 뜯어먹지 않은 것은 뜻이 없는 거야. 우리말 뜻이 뜯다 이런 데서 왔습니다. 뜯으려면 눈에 띄기도 해야겠네.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소화도 돼야 되고 두드러지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내 속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은 먹는 거죠. 뜻을 가지기도 하고 뜻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먹기도 한다고 썼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낱말을 가지고 와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매기다 하나하나 순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뜻매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딱 하나로 표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개로 표현이 됩니다. 갈래져 있죠. 딱 하나로 얘기하기 어렵고, 전체를 뭉뚱그렸을 때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적어도 5갈래 이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갈래들은 저마다 독특해가지고 뒤섞어서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오늘날 뭐 우리 아시겠지만은 매주 키스 이런 거 하면은 이 갈라지는 지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학대, 음란성 뭐 이상하게 이름 붙여진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행위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대상에 관한 구분법이고요. 좀 복잡해졌지만, 자, 아무튼 첫 번째 다솜을 꼽았는데, 아까 이제 닿다, 촉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솜은 촉각, 닿음이다, 다다름이다, 만남이다, 만져짐이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 다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몸이 없는 거죠. 몸이 있다면 우리는 다솜이 있습니다. 닿은 것들이 있죠. 혓바닥으로 닿았기도 하고, 요즘 맛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일단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또 뭐가 있죠? 매운맛, 또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도 맛의 종류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냐면 탄수화물 맛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맛의 종류가 조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시각은 우리가 10,000가지 이상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없어요. 말은 10,000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구분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A에서 숫자로 한 30,000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눈이 구별할 수 있는 건 10,000가지쯤 됩니다. 소리도 구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냄새도 구분할 수 있고, 맛보다는 사실 냄새가 더 정확히 사물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맛은 냄새와 섞인 거야. 냄새를 제거하면, 코를 막고 맛을 보면 맛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플레이버라고 하는 향이라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먹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뭐 살갗에 닿는 느낌들, 스멀스멀함 이런 것들도 다솜이 있습니다. 다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몸에 닿아서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몸에 닿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은 보려고 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고 입은 맛보려고 하는 강력한 충동이 있어요. 본능과 같은 게 있습니다. 충동이라는 것은 움직이게 때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먹고 싶어지는 거죠.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솜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추구합니다. 귀는 소리만 추구하고요.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천성으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기다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그 정보를 혀로 통해 가지고 뇌로 보내면 우리 뇌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귀찮은 감각기관들 떼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이제 바이오닉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학문 분야가 이미 생겨났습니다. 학문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했죠, 이미. 다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갖고 향해 나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맛보는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그 성적 충동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배고플 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충동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솜들이 있습니다. 이걸 에로스라고 설명한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에로스도 그렇습니다. 살인하죠. 이아고가 결국은 자기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질투심,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힘이죠. 이 강한 충동이 일어나면 다솜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닿든지 간에 닿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도를 성적 충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꼴리는 거죠. 꼴을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형태로 향하는 충동, 이것이 리비도입니다. 그러면 학문적 충동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가르침에 대한 충동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기사 잘 쓰고 싶은 충동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마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강력한 충동, 이것을 우리는 다솜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까이 닿고자 하는 것. 근데 이 다솜에는 반대항이 있어야 됩니다. 끌림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먼저 나를 끌려야만 닿고자 하죠. 그러니까 끌림과 다솜은 맞짝관계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설명 없이 이렇게 써버리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그러면 첫 번째 명명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다솜이라고 쓰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굳이 막 설명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버타기인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필리아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필리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필리아는 필라소피라는 말의 어원이 되고 있는데요. 필리아,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에로스, 필리아. 소포스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 뭐 이건 설명하지 않겠고, 필리아는, 에로스는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것에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라고 했다면은, 필리아는 그 나를 끄는 그것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호기심 같은 거네요. 궁금함, 알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이 필리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라소피 하면 지혜라는 것이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지혜의 양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죠. 알고 싶어 하는 거.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싶어 함. 이게 바로 필리아이군요. 필리아라는 것은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욕구와 욕망을 구분한다면 욕구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채우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굶주림 같은 거죠. 배가 부르면 그 욕구는 해소가 됩니다. 욕망은 그렇지 않죠. 보다 나은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기를 쓰고 그 비싼 음식을 찾아가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먹고 그 배부르기 위한 게 아니죠.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 바람, 이런 것들을 채워가고자 하는 정신적인 굶주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아는 정신적인 욕망에 가깝다. 수학자도 필리아가 있는 것이고 물리학자도 필리아가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 보다 나은 어떤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모두 필리아입니다. 우리말 왜 버타기가 여기 연결되느냐? 벗이란 말을 이해하시면 조금 설명이 가능합니다. 벗은 모닥불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요. 우리 이제 모닥불을 피우려면은 장작개비를 이렇게 모아서 불을 붙여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꽃을 피우죠. 그런데 그 모닥불 장작개비 하나씩 떼어내면
다시 모닥불이 꺼집니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죠. 피어오른 불꽃, 그것을 벗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벗이라는 것은 우리가 뻗어가다 할 때 뻗하고도 연결되네요. 빗나가다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벗이네요. 그런데 모닥불에서 왔기 때문에 혼자서 뻗어나갈 수는 없어요. 더불어 함께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문방사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죠. 학자라면은 컴퓨터를 요즘 버텨야 되나요? 네. 컴퓨터와 버타고, 또 제자들과 버타고, 책과 버타고,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대상, 진리와 버타는 삶,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솜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좀 정신적인 차원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괴미라는 것은 제가 꼭 살려 쓰고 싶은 말인데요. 아가페 또는 카리타스하고 좀 버금가는, 어쩌면 한 단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인데, 괴다라는 것은 우리 저수지에 물이 고입니다. 괴다라고 그러죠. 고이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이 고이면 모아놓습니다. 그죠? 필요할 때 가뭄이 들면 그 물을 쓸 수 있죠. 괴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모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이게 하다, 이런 뜻이네요. 저장해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쓰러져가는 집을 기둥으로 딱 받쳐주는 거. 괴는 턱을 괴셨네, 방금. 방금 턱을 괴어요, 그죠?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 이것이 또 괴다입니다. 괴다라는 걸 보니까 결국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군요. 몸 바쳐서, 모든 걸 바쳐서 상대방에게 다 베풀고, 그리고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뒷받침해주는 이런 사랑, 이걸 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조 같은 경우 보면 어버이날 괴시고라고 썼습니다. 진저리 마른 자리 다 갈아니시고, 예전에 그 옥살이 하는 거 보면요, 처음에 그 옥에 처음 들어간 놈은 진자리로 갖다 있게 해요. 오래 있던 놈들은 마른 자리 차지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라는 건 실제로 옥살이에서 구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께서는, 어버이께서는 나를 항상 마른 자리로, 마치 자기보다 더 늦게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진자리 마른 자리를 똥오줌 이렇게 닦아주고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한 단계 더 높은 이야기입니다. 괴다네. 그리고 이제 어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유교의 이제 인을 가름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다는 질다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다는 지르다, 이런 겁니다. 우리 고스톱 할 때 찔러 그러면 못 먹어도 코 해가지고 그냥 계속 지르는 거죠, 그죠? 찌르는 거, 차는 거, 찌르고 차고 지속해 나가는 거, 달리다, 이런 뜻이네요. 닿다, 달리는 거. 어질다라면 어떻게 달려나가냐면, 어라는 거는 감싸 안는 방식으로입니다. 그렇죠. 어라는 것은 어울리다 또는 벌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어음할 때 둘로 쪼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나누다. 그러니까 지르긴 지른 달려나가는데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더불어, 이런 의미로 어질다인데 모델이 있어요. 본보기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가는 건데, 그러면 아버지는 먼저 가고 아들은 따라가겠죠. 근데 아들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모든 걸 뒷받침해주고, 또 아버지가 늙으면 아들이 또 뒷받침해주고, 또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들이 감싸주고 등등. 이게 어질미야.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서로 보살펴주는 관계, 이것이 어질입니다. 이것이 확장되면은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질다라는 게 반대말이 모질다입니다. 모라는 건 만난다, 만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모가 있습니다. 선이 세 개가 만났죠. 모, 뾰족하네요. 그러니까 모라는 것은 어떤 선이 만나는 그 지점, 이것이 모이기 때문에 모로 딱 찌르는 거, 모로 나가는 거죠. 찌르고 찢고 가르고 분열시키는 거, 이것이 모질다입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모진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런 모진 인생을 또 살아내기도 하죠. 거질다의 반대는 모질다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베풀다인데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기 때문에 뭐 자비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비란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부처님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대자대비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넉넉하죠. 일단 넉넉하고 너그럽고 또 전생 후생 모두 아울러 가지고 중생들의 고통을 화택이라고 하는 불붙는 고통을 이제 건져주시고 꺼주고 하는 그러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모습을 베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눌러주시죠. 네, 제 사진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네. 원래 노래도 나오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을 때는 사실 앉아 들을 때는 또 듣는 입장의 자리에서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말하는 또 자리에 서보면 사실 하려고 했던 이야기, 했던 이야기를 다 더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신데 바쁘게 달려가시면 좀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준비해 오신 말씀 우리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약속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해주신 이 교수님이 해주신 이 지금 우리 가을말 학술 용어, 학문어, 학술어가 지금 우리 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쓰는 이 교수학습 용어와 저는 맥이 같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런 매김, 뜻매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좀 더 똑똑히 더 밝혀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더 쉽게 좀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길과 교수님이 하시는 이 학문의 길이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거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구현석 교수님께 큰 손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행될 시간이 없군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시간이 드리겠습니다. 가실 분 가셔도 네. 가실 분 가시고 혹시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으시군요. 그리고 지금